아버지의 죽은 몸. 장의사들은 저 너머 다른 섬에 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이른바 한겨울 대회 때문이다. 이것은 미시간의 장례 지도사들이 소엔틸리스 제도의 따뜻한 장소를 찾아 업계의 다급한 현안을 논의하는 매년 2월의 일주일간에 붙인 이름이다. 워크숍과 세미나의 제목은 모호하다. 장례 서비스의 미래, 사람들이 관 안에서 원하는 것, 화장 무리에 대처하는 법, 이런 것들이다. 리조트에는 룸서비스, 욕조, 좋은 해변, 현장이나 근처에 쇼핑할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치열 교정의와의 법정 변호사도 틀림없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 이웃한 섬에 있다. 항구가 너무 얕아 크루즈 배가 들어올 수 없고 비행장도 없는 작은 곳이다. 내 고향주의 장의사들이 있는 곳에서 페리보트를 타면 올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미시간의 겨울을 피하는 시간을 그들의 회의 시기와 맞추어 놓은 것은 혹시 회의에 등록을 하여 내 여행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합법적이고 분별력 있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내가 장례지도사로 있고 또 지금까지 거의 25년 동안 장례지도사로 일해온 내 타운 사람들의 장례 비용을 낮출 것이다. 하지만 나의 휴가 가운데 며칠이라도 일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고 싶은 의욕은 조금도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이 훌륭한 무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주식 중개인이나 보험업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다스럽고 부침성도 좋다. 게다가 고향을 벗어나 자신을 모르는 곳에 왔으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약간 수줍어하면서도 아주 재미있게 함께 놀 수 있다. 다만 나는 오랫동안 나만의 한겨울 대회를 열어온 듯한 느낌이 들 뿐이다. 일 이야기는 그만하면 됐다. 나는 이제 해변을 거닐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는 장례지도사였고 내 5 형제 가운데 3이 장례지도사다. 세 누이 가운데 2이 우리의 성,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성을 달고 있는 대도시 근방의 장례식장 4곳 가운데 한 곳에서 생전 장례 예약과 부기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 묘한 결과다. 일종의 가족 농장으로 다들 그늘진 감정을 다루는 일을 하며 우리 생계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의존하고 있다. 의사들이 병에 의존하고 변호사들이 범죄에 의존하고 성직자들이 신에 대한 두려움에 의존하듯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런 한겨울 대회에 갔다가 새까맣게 탄 모습으로 이런저런 구상을 가득 안고 돌아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라고 부르라고 강조하던 사람들에 관한 뒷담화를 늘어놓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는 그렇게 불러야 의사나 변호사,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 문제가 생기면 한밤중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들, 존재가 하는 일과 융합되기 시작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곧 그들 자신인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우리의 핵심,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늘 죽음과 죽어감과 슬픔과 사별이었다. 그러니까 생명, 자유, 또 뭔가의 추구 같은 더 강건한 명사들의 취약한 하복부인 셈이었다. 우리는 작별, 안녕, 마지막 경의를 거래한다. 고객을 내려놓는 마지막 사람들. 아버지는 가장 신뢰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농담을 하곤 했다. 아버지가 무료로 나눠주는 성냥과 플라스틱 빛과 우천용 모자에는 위험 있는 봉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아버지는 위대한 빅토리아 시대 자유주의자인 글래드스턴을 인용하기 좋아했는데 그는 마치 뉴에이지 공화당원처럼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돌보는 방식을 보면 토지법에 대한 그들의 존중심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썼다. 물론 글래드스턴은 장례식이 공적인 일이고 섹스는 사적인 일인 시대의 영국에 살았고
영국인은 대형 박물관을 위해 전 세계의 이교도 무덤을 약탈했지만 어느 모로 보나 예의를 지켜가며 그렇게 했다. 아마 아버지는 어느 때인가 한겨울 대회에 참석했다가 글러드스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 요즘 들어 나는 그들이 정말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글래드스턴이 아버지가 아버지는 3년 전 내일 플로리다 걸프 코스트의 한 섬에서 죽었다. 한겨울 대회에 갔던 것은 아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죽은 뒤 대회 참석은 그만두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콘도를 함께 쓰고 있었는데 그녀는 늘 성적인 에어로빅의 치료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아니면 그냥 아버지의 심장질환의 진전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을 뿐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 그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호라비가 되고 나서 첫 해 동안 아버지는 몹시 상심한 채 의자에 주저앉아 어서 완전한 결말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더니 어느새 여자들과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형제들은 좋아했다. 누이들은 자주 누나를 굴렸다. 아마 이런 걸 젠더 문제라고 부르나 보다. 그 뒤 2년간의 동거 기간 아버지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6달에 한 번씩 심한, 즉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고 의식을 잃는 심장마비를 겪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한 번만 빼고는 다 견디어냈다. 넷 가운데 셋은 아버지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심장마비가 끝났을 때도 계속 심장마비된 상태야. 아버지는 겪을 만큼 겪었다. 지금도 지바고의 심장이 종이장처럼 얇았다라고 묘사되던 데이비드 린의 오래전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을 생각한다. 지바고는 모스크바에서 라라가 모퉁이를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타일을 느슨하게 풀고 마침내 보도에 내려서는데 2걸음 걷다가 그대로 죽는다. 사랑을 쫓다가 죽다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죽어라 추구할 만한 것이다. 그게 나의 아버지였다. 버스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콘도의 샤워에서 나오다. 모스크바가 아니라 보카그란데에서, 하지만 똑같이 분명하게 사랑을 쫓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쫓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우리 형제는 전에 머릿속에서 연습을 해두었다. 우리에게는 여행용 방부 처리 도구가 있었다. 장갑, 용액, 바늘, 기타 이런저런 것들. 가방 내용물을 조사하다 도지 퍼마글로 용액으로 폭탄을 만들까봐 또는 전에 본 적도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들이 가득한 슬로토 외과 물품이라고 적힌 상자로 객실 승무원들을 위협하고 제압할까봐 걱정하는 항공사 보안 요원들에게 우리는 설명을 해야 했다. 아버지를 데려다 놓은, 아버지의 몸을 가져다 놓은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그곳의 주인은 정말 우리가 이걸 직접 하고 싶으냐며 그래도 당신들 아버지가 아닌가, 자기네 방부 처리 전문가를 불러주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자 그는 우리를 준비실로, 도기와 타일과 형광등 조명으로 이루어진 그 익숙한 장식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필멸에 대한, 너무도 쉽게 있음에서 있지 않음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리석은 공포를 막기 위한 깔끔한 과학적 장소로 들어갔다. 그것은 우리가 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일이었다. 지금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약속을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가 죽으면 아들들이 방부 처리를 하고 수의를 입히고 관을 고르고 염을 하고 사망기사를 준비하고 사제와 연락을 하고 꽃, 음식, 경야, 행렬, 미사와 매장을 관리하겠다는 약속. 어쩌면
그냥 암묵적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장례는 아버지가 지도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할 일이었다. 아버지는 장례를 수천 건 지도했지만 자신의 선호에 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물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하고 말할 뿐이었다. 실제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관한 그냥 껍데기 이론이 있다. 젊은 성직자, 가족의 오랜 친구, 선의를 가진 인척들, 타인이 막 느끼기 시작하는 슬픔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어떤 남성적인 폭력으로 썩도록 방치된 딸의 죽음을 처음 보게 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데리고 들어갈 때 그런 말을 듣게 된다. 위로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위로를 하려 할 때 위안을 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위안으로서 제시되는 말이다. 뼈를 으스러뜨리는 흐느낌의 들숨과 날숨 사이에 바로 그 순간에 겁에 질려 있지만 선의를 가진 무지한 사람은 괜찮아요. 저건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하고 내뱉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한 감독파 사제가 백혈병으로 10대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가 느닷없이 따귀를 맞고 쓰러질 뻔한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저게 그냥 껍데기가 되면 내가 알려줄게요. 그 여자는 말했다. 지금은, 그리고 내가 달리 말하기 전까지는 저 아이는 내 딸이에요. 그녀는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선포할 산 사람의 오래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산 사람이 살아있다고 선포하듯이, 결혼으로 연인들이 사랑하고 있다고 선포하듯이, 장례식은 우리가 일어난 죽음과 중요한 죽음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방법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작지만 주목할 만한 역사들의 의미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사랑받는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하나의 지위에서 다른 지위로 안내하기 위해 고안하는 의식들은 공연보다는 의미와 관계가 있다. 기능부전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 된 세계에서 움직이지 않게 된 몸은 이렇다 할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몸의 기능부전은 우리의 타블로이드판 신문과 토크쇼를 채우는 성적이고 가족적인 형태들보다 훨씬 분명해 보인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처음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가 된다. 존재하지 않게 된 사람은 네안데르탈인이 처음 죽은 사람을 묻을 구멍을 팠을 때와 다름없이 강한 흥미를 자아내는 미래를 드러내 우리가 죽음과 마주할 때 떠올리는 질문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다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렇게 차가운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따라서 처음에 슬픔이 터져나오는 상태에서 그 슬픔을 줄여준답시고 죽음이 그냥 무엇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여자가 방사선 치료로 머리가 다 빠졌는데 그냥 오늘따라 미장원에서 머리 모양이 잘 안 나온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부실한 대응이다. 아이를 위하여 이야기하는 천국의 희망은 사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그냥 몸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활시켰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가 죄의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 처형보다는 그냥 낮아진 자존심으로 고통받고 사는 쪽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그냥 껍데기보다는 가령 자신의 인격 또는 자기 자신이라는 관념만 부활시켰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탄력을 바꾸었을까? 십자군 운동을 했을까? 마녀를 불태웠을까? 부활절은 몸과 피의 문제이지 상징도 아니고 애두른 표현도 아니고 어중간한 조치도 아니었다. 만일 그리스도가 그보다 못한 어떤 것을 부활시켰다면 물론 바울이 지적하듯이
우리 가운데 부재를 비롯하여 몇억 명은 실업자가 되었을 것이고 토요일 안식일, 분별력 있는 식단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크리스마스는 없었을 것이다. 새로 죽은 사람들의 몸은 파편이나 잔존물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상이나 본질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요정이 바꿔친 아이, 부화하는 존재, 갓 부화한 새로운 현실로서 우리의 이름과 기념일, 우리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 자식과 손자들의 눈과 귀에 확실하게 드러난다. 우리의 출생 소식이 우리 부모와 조부모의 귀에 확실하게 박혔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것은 부드럽게, 세심하게, 존중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지혜롭다.